5장 대해로 나간 거북선. 거북선은 당대에 생각하기 힘들었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제품이었으며, 이처럼 우리는 혁신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안주해 있고 혁신하지 않으면 성공의 함정에 빠져 몰락한 예가 많으므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경쟁 기업보다 먼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6장 빛나는 기록, 정신의 산물, 난중 일기. 냉정하게 그의 일기만을 두고 보자면 장군 역시 평범한 인간이었다. 전쟁이 오랫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1595년 을미년 첫날의 일기는 코끝을 찡하게 한다. 맑다.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나란히를 생각하니 무심결에 눈물이 흘렀다. 또 나이 80이나 드신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장군이 체포된 정유년 1597년의 일기는 석 달치가 빠져있다. 그의 일기는 4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맑다. 옥문을 나왔다. 그리고 열 사흘 후 장군의 백의종군 도중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는다. 맑다. 아침 일찍 밥을 먹은 뒤 어머니를 마중 가려고 바닷가로 가는 길에 조금 있으니 종 순아가 배에서 와서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하늘이 캄캄했다. 애통함을 다 적을 수 없다. 그리고 6개월 후 장군은 명량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다. 명량에서 대패한 왜군은 장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장군의 가족이 있는 아산을 쳤다. 그리고 장군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1597년 10월 14일 일기를 보자. 맑다. 밤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발을 헛디뎌 냇물 가운데로 떨어졌으나 쓰러지진 않고 막내 아들 면이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끼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했다. 봉한 것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아찔하고 어지러웠다. 겉에 통곡 두 글자가 쓰여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목노와 통곡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한고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 이제 이 세상에 살아있어 본들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할꼬.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장군 역시 어쩔 수 없는 아들이었고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다. 어머니의 부고 앞에 쓰러지고 자식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한 인간이었다. 전쟁은 길었다. 그리고 참혹했다.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외롭고 괴로웠다.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전쟁 중에 그는 어머니를 잃고 아들도 잃었다. 수많은 부하를 잃었으며 더 많은 백성의 죽음을 보아야 했다. 지친 장군을 견디게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북과 종이었다. 작전 일지도 아니고 상황 일지도 아닌 개인의 일기. 그것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두려움과 고통과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구원하려는 몸부림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책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지식 이전에 기록, 그리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꿔야 새로운 지식의 창조로 연결이 돼서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그냥 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가치 창출의 한 방법으로 여기시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책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장 고난을 딛고 영웅이 된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장 노량의 지다. 마지막 장군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군 역시 맨 앞에서 전투에 몰두했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았다. 장군은 직접 북채를 들고 배전에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장군의 북채가 배전에 툭 떨어졌다. 이것은 환시일까 잘못 본 것일까? 그 순간 장군이 비틀거리는 것을 본 조카 송일입이 달려왔다. 장군의 가슴에서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장군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군의 나이 54. 불멸의 영혼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군이 죽은 후에도 관음포 앞바다에서는 전투가 이어졌다. 장군선의 군사 외에는 장군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정오가 되지 않아 전투는 끝났다. 패배한 적선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다. 전투가 한창일 때 적장 고니시유 키나카는 멀리 미조 앞바다를 거쳐 큰 바다로 도망갔다. 마침내 전투가 모두 끝났다. 곳곳에서 조선 수군의 환호성이 올랐다. 그것은 울음 섞인 환호성이었다. 마침내 적을 무찔렀다는 기쁨과 그동안 쌓인 한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장군선은 조용했다. 응당 길게 천화성이 울리고 흥겨운 승전구가 울려 퍼져야 할 장군선은 조용했다. 명나라 장수 진린이 적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는 장군선으로 다가왔다. 그는 장군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비록 작은 나라의 장수지만 대륙에도 없는 장수가 이순신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장군은 그를 사지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다. 장군선 가까이 다가온 그는 장군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는 3번이나 넘어지면서 장군선으로 올라 장군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리는 통곡했다. 그제야 군사들이 모두 배전에 엎드렸다. 조선 수군의 피 어린 통곡에도 장군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장군의 난중일기조차 1598년 11월 19일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날 늦게 노량 바다에는 비가 내렸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책에 나온 것을 토대로 설명해 볼게요. 이순신은 평소에 자고로 대장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적이 퇴각하는 날에 죽어 유감될 일을 없애겠다. 라는 말을 했고,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이 이순신을 추모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 추억하건대 평시에 사람을 대해 이르되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오직 한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 하시더니 강토를 이미 찾았고 큰 원수마저 갚았거늘 무엇 때문에 오히려 평소의 맹세를 실천해야 하시던고. 이미 본인이 자살을 암시하고 있죠.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욕되게 했으며 왜 이 나라는 나라를 구한 영웅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숙종 때 대제학을 여기만 이민서는 이렇게 장군의 최후를 적었습니다. 의병장 김덕령이 옥사하자 제장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곽재우는 드디어 군직을 떠나 생식을 하면서 당화를 피했고, 순신은 싸움이 한창일 때 스스로 갑옷과 투구를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 장군은 갑옷만 제대로 챙겨 입었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군이 갑옷을 벗고 삼도 수군 통제사의 제복인 붉은 융복을 입고 적탄을 맞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장군으로부터 그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 이순신이 연전영승을 하고도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자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할 뻔한 쓰라린 경험을 했고, 또 우병장 김덕령은 혁혁한 전공을 세웠는데도 영모에 몰려서 옥살을 했죠. 그래서 많은 전공을 쌓은 홍의장군 곽재우도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의병을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던 중 장군의 유일한 후원자이던 유성룡도 영의정 자리에서 파직당하고 말았고,
이 전쟁이 끝나면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전쟁 영웅으로 떠받들 것인가? 영모의 핑계를 대 자신과 함께 삼족과 친지를 멸하진 않을까? 장군은 심사숙고했을 것이에요. 그러고는 한 번 죽어 영원히 사는 길, 장수답게 전장에서 죽는 길을 택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어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큰 공이 용납되기 어려움을 알고 드디어 싸움터에 이르되 그 몸을 죽였다고 했다. 장군의 죽음은 미리 결정된 것이다. 그가 처한 상황은 역시 이런 말에 가깝도다. 오, 슬프도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살설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저는 자살을 했다고 확신하는 것이 잠잘 때도 입고 자던 갑옷을 갑자기 전투 중간에 벗고 수많은 병법을 익히고 사용한 이순신 장군이 말도 안 되게 갑옷과 투구를 다 벗고 뱃머리에서 북을 쳤다는 것은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죠. 왜 이 나라는 일반적으로 부자들과 잘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닿을 듯 말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울컥하면서 가슴에 올라오는 찡한 감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경제전쟁 시대에 이순신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한 권의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짧게 엿볼 수 있는 책으로 정말 몰입해서 재밌게 읽었어요. 중간중간에 저자가 함께 그 길을 떠나는 여행길을 나도 한 번은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속에 크게 박혀있는 성웅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스승님 한 번 정도 담아 두셔야 합니다. 진짜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더라도 담아 두셔야 될 분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마무리할게요. 영웅,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 대다수가 시기 질투하는 것, 한 사람을 올곧게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 인간은 자신이 선한 줄 알고 있고 자신이 완벽한 줄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실수의 연속이고 일반인 또는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도 비슷하다. 다만 그들이 현재를, 그리고 과거를, 미래를 대하는 자세들이 다를 뿐. 영웅을 내면화시켜 항상 영웅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영웅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영웅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영웅이다. 여러분,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힘내십시오.